안녕하세요. 김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가 관련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안정성, 성장성, 수익성, 또 활동성에 대한 비율들을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주가와 관련된 비율인데, 주가와 관련된 비율은 모든 회사에서 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 상장 회사만이 주가 관련 비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주가 관련 비율을 하려다 보면 이제 주가라는 게 주식의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주가라는 게 뭔가, 주식이라는 게 뭔가라는 거를 우리가 좀 인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HTS를 통해서 주식 거래를 한다거나 뭐 경제신문에서 주가 관련 기사들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식이 뭐다, 주가가 뭐다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따금 보면은 사실 정확하게 그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식과 주가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주가 관련 비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이라는 게 뭐냐 하면 주식이란 주식회사에 출자한 주주라는 것은 회사의 주인이죠. 주식회사에 출자한 일정한 지분, 그거를 나타내는 증권이다. 이걸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사의 주주라는 증표예요. 내가 이 회사의 주주라는 증표인데 이 회사의 주주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지분을 이 회사에다 투입했다라는 걸 나타내는 증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재무제표와 그 간단한 표로 정리를 했는데요. 자,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이 우리가 흔히 보던 재무상태표입니다. 회사의 자산이 존재하고 이 자산을 구성한 자본 조달을 타인이냐 아니면 주주들로부터 조달했느냐 타인으로부터 조달했느냐에 따라서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으로 나누죠. 자, 타인 자본의 대표적인 게 차입금과 사채가 있고요. 자기 자본은 납입 자본입니다. 주주한테 받은 납입 자본이에요. 자, 차입금은 뭐냐 하면은 은행 같은 곳으로부터 약정에 의해서 돈을 빌린 겁니다. 언제까지 갚기로 하고 이자를 얼마나 주기로 하고 이렇게 원금과 이자를 정하여 조건을 정하여 은행이나 기타 채권자로부터 사적 계약에 의해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의해서 돈을 빌린 것, 그것을 차입금이라고 하죠. 차입금은 원래 이제 돈을 빌린 거기 때문에 누구한테 양도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돈을 빌린 사람한테 갚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다른 그 부속 계약이 없는 한 그러합니다. 반면에 이제 사채라는 형태가 있는데요. 이게 타인 자본의 경우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돈을 빌렸다는 증권을 발행해 주는 겁니다. 증표를 발행해서 주는 것을 사채라고 합니다. 사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러면 그 사채권에는 우리가 언제 얼마만큼 돈을 빌렸다, 얼마 뭐 예를 들면 1억 이렇게 돼 있고 액면 이자는 얼마 준다, 만기는 언제다, 이게 다 증표 위에 적혀져 있어요. 이렇게 그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채를 이제 구매한 채권자가 사채를 산 거죠. 그러니까 사채를 사고 그 돈이 회사로 빌려서 들어간 건데 그 사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넘기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한테 알려줘서 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넘긴다 해서 다시 계약하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그 사채권 자체를 다른 사람한테 양도함으로써 회사에 돈을 빌려준 권리가 이렇게 이전되는 그런 형태가 바로 사채입니다. 자, 이 사채가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어떤 증권의 형태를 띈 타인 자본 조달이라면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즉 주주로부터 납입 자본을 받고 그 대가로 주는 것이 바로 주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참여증권이라고 하고요. 채권을 대부증권. 그러니까 대부라는 것은 빌려줬다는 얘기고요. 참여는 주주로서 참여했다. 그러니까 주주는 단순히 돈만 된 게 아니라 자기 자본이기 때문에 경영에도 참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주주총회에 참여해서 경영의 의사결정을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참여증권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보통 회사에는 사채권과 주식의 두 가지 증권의 형태의 자본 조달을 하게 되는데, 자, 그 중에서 주주로부터 그 돈을 받고 자기 자본을 조달받고 그 증표로 내어주는 것, 그거를
주식이라고 하죠. 자, 이 주식이라는 것이 거래가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회사에서 예를 들면 뭐 채권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요. 회사에서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타인 자본의 형태로 조달해서 사채를 끌어들이거나 아니면 주식을 발행해서 주주를 끌어들이거나 하는 거는 주식의 발행과 인수, 즉 이걸 이제 발행 시장이라고 하는데 회사에 돈을 집어넣고 그 증표로 돈을 주식을 받는 그런 형태죠. 주식이나 채권을 받는 형태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주식 얘기만으로 포커스를 할게요. 주식을 받는 형태입니다. 보통 회사가 설립을 했다거나 그럴 때 이런 그 발행이 일어나고요. 또 설립 후에도 회사가 자본을 늘릴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본을 좀 규모를 늘릴 때 외부로부터 자본을 조달하면서 그 증표로 주식을 나눠주죠. 자, 근데 이 주식은 아까도 저 채권에 의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양도가 가능해요. 채권도 증권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팔아서 그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식도 다른 사람에게, 다른 투자자에게 양수도 할 수가 있어요.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발행된 주식의 투자자 간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사고 팔게 되는 거죠. 자, 이 주식을 사고 팔매에 있어서 보통은 이제 주식을 팔려고 하면 그러니까 물물 교환은 아니고 이 주식을 사고자 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과 사적인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 주식을 너 사. 그래서 나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3자 간에 이렇게 주주가 바뀌게 되죠. 그렇게 되면 다시 제3자에게 양도를 하면 이 회사의 주주가 바뀌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자, 보통의 회사의 경우에는 그래서 나의 주식을 살 사람을 찾기가 무척 어려워요. 이 회사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되고요. 이걸 사려는 사람은 또 이 회사가 앞으로 잘 될 거라는 기대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살 사람을 찾는 것도 어렵고 또 얼마에 사고 팔까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거의 개인 우리가 어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적으로 어떤 물건을 이렇게 주고받고 물물 교환을 하는 그런 것과 비슷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는 이런 주식을 원활하게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즉 투자자가 매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마치 물건을 사고 팔기 좋게 하기 위해서 뭐 재래시장이나 뭐 마트나 이런 거를 만들어 놓았듯이 주식도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놨어요. 자, 우리나라에는 크게 두 시장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코스피 시장, 하나는 코스닥 시장. 이 두 개의 종류의 시장을 만들어 놨고요. 이 두 시장을 통해서 회사의 주식을,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다른 사람한테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기 때문에 사고자 하는 사람도 많고 팔고자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서로 가격을 호가죠. 내가 얼마에 팔고 싶다, 얼마에 사고 싶다를 주고받아서 그 맺어진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량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 근데 아무 회사의 주식이나 이 시장에서 팔게 된다면 그러면 좀 시장이 교란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숫자가 500만 개가 넘어가는데 별별 회사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회사의 주식을 다 시장에서 유통할 수 있게 해주면 시장에 막 어중이 떠중이 다 거래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니까 우리나라 거래소가 이제 거래소는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모두 관장하는 기관인데요. 거래소가 엄격하게 이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회사, 그러니까 주식 회사의 종류를 이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합쳐서 약 2,000개 정도의 상장 회사가 존재해요. 이걸 상장 회사라고 합니다. 주식을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회사들, 그 회사의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그 대상 회사들을 상장 회사라고 하는데 상장 회사가 한 2,000개 정도 존재하고요. 그 2,000개 정도 회사의 주식만 이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장 회사이고, 자, 이런 시장에서 형성된
주식의 가격을 주가라고 이야기하죠. 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경제신문이나 뭐 경제TV에서 오늘의 주가가 어떻습니다. 뭐 내일의 주가가 어떻습니다. 이 회사의 주가는 어떻습니다. 할 때 그게 바로 그 회사의 주식이 그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종합주가 지수다라고 하면 모든 유통되는 주식의 가중평균 그 지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가 오른 거는 대부분의 회사의 가격이 올랐다는 이야기고요. 떨어진 거는 평균적으로 다 내려갔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게 이제 주가인데요.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아주 간단한 회사의 예를 들어놨어요. 요 예를 보시면 주식 가격이 무엇이며 어떻게 형성되고 우리가 말하는 몇 가지의 주식 가격들의 개념을 확실히 잡으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떤 회사가 존재해요. 뭐 A라는 회사라고 하죠. 설립을 했는데 타인 자본 60, 자기 자본 40을 두 자금을 모아서 자산 100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100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회사예요. 자, 여기서 주식이란 요 자기 자본 40을 모으면서 그 주주들에게 증표로 나누어진 증권이라고 했어요. 자, 이 회사에 A, B, C, D 4명의 주주가 각각 이게 단위를 억으로 하죠. 10억씩 출자를 하여 40억의 자기 자본을 구성했다고 가정을 하죠. 자, 이제 4분의 1씩 10억씩 다 냈습니다. 이 네 사람이. 자, 그래서 이 회사는 이 네 명에게 주식을 한 장씩 나누어 줬어요. 총 4장을 발행해서 한 장씩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면 한 장당 10억이겠죠? 10억. 자, 이렇게 이 설립할 때 A, B, C, D가 너희가 10억씩 우리 회사에 출자를 하여 내가 10억씩 받았다라는 그 증표로 증권을 내주었을 때 그 위에 적혀 있는 10억이라는 그 숫자. 처음에 설립할 때 주주들이 회사로 납입한 금액. 그것을 액면가라고 합니다. 액면가. 주식의 액면에 적힌 가격이에요. 자, 이 회사의 경우 A라는 회사의 경우 주식은 4장이 발행됐고요. 총 4장. 액면가는 10억. 그래서 곱하기 4, 총 40억이 자기 자본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는요. 그러면 회사는 항상 뭐 4명이면 4장 발행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가 주식 수를 몇 주를 발행하느냐는 회사의 의사결정이에요. 그래서 4장을 발행했기 때문에 액면이 10억씩 해서 40억에 대해서 4장이 10억씩 4장이 발행된 거고 회사가 4장 아니야. 나는 40장을 발행하겠어 라고 하면 40장을 발행하면요. A, B, C, D에게 각각 10장씩 나누어 주고요. 액면은 10억이 아니라 이제 1억이겠죠. 그렇죠? 1억짜리 10장, 10억을 내가 납입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만약에 40장이 아니라 400장을 발행할 수도 있어요. 이건 회사의 자유입니다. 그 정관에 정해지면 그거에 의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400장을 발행하면 이제는 이제 1억이 아니라 1,000만 원이 되고 각각 100장씩 갖고 있게 되는 거겠죠. 자, 이 어떤 관계인지 아시겠죠? 자본은 똑같고요. 모인 돈은 똑같은데 주식의 수가 늘어나면 액면이 줄어듭니다. 액면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각 주주가 갖고 있는 주식의 장수가 늘어나는 거죠. 자, 이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자, 설립했을 때 액면가가 10억이고요. 자, 이제 장부가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장부가, 주식의 장부가가 얼마입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런 가격의 개념이 있는데 장부가도 10억입니다. 뭐냐 하면 이 장부가는 여기 나와 있는 자기 자본 40억을 주식 수로 나눈 거예요. 40억을 4장 발행했으니까 여기 4장으로 나누면 각각 10억이죠. 그래서 액면도 10억, 그 다음에 장부가도 10억입니다. 맨 처음 설립했을 때는 액면과 장부가가 같아요. 왜냐하면 막 출자해서 만들어진 상태 그대로이기 때문에 액면도 10억 정도. 내가 납입한 것도 10억, 또 거기 들어가서 장부에 지금 적혀 있는 것도 10억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설립 후 1년이 경과했고요. 1년 동안 여기 좀 지우겠습니다. 1년 동안 당기 순이익 20억 원을 올렸습니다. 회사가. 그래서 자산이 20억이 늘고요.
자기 자본도 20억이 늘었어요. 이제 당기순이익이라는 건 우리가 아주 1강, 2강쯤에서 배웠듯이 한 기간 동안, 여기서는 1년 동안 증가한 이익이익금이죠. 그래서 이익이익금은 자기 자본이니까 이익이익금 20억이 들고 그만큼 지금 자산이 늘어난 겁니다. 부채는 60억으로 똑같다고 가정을 하죠. 자, 그 회사의 재무상태표가 1년 후에 이렇게 바뀐 겁니다. 타인자본 60억, 자기자본 60억, 자산 120억 이런 형태로 바뀐 상태죠. 자, 이렇게 되고 주주는 똑같습니다. A, B, C, D 네 명이 존재해요. 자, 이럴 경우에 자, 이 회사 이 주식의 액면가는 10억 변하지 않아요. 액면가는 변하지 않아요. 그 종이 쪽지 위에 적혀 있는 금액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왜냐? 1년 전에 10억 내고 이 회사의 주주가 됐다는 뜻인데 1년이 지나도 그 숫자가 변하지 않아요. 이 설립했을 때 들어간 자본금 금액만큼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대로 유지돼요. 이건 액면가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액면가의 의미는 네가 처음 이 회사 설립했을 때 얼마 넣었어라는 그런 뜻이죠. 자, 그게 그대로 적혀 있고요. 근데 장부가는 바뀌죠. 왜냐하면 자기 자본이 60억으로 1년 전보다 20억이 늘었기 때문에 각 주주별로 5억씩 더 배분 가능합니다. 즉 60억을 4로 나누면 각각 15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부가의 의미를 아시겠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그 자녀재산 분배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총 120억 원의 자산이 지금 있는데 타인자본 60억 원을 빼고 나머지 60억 원을 주주별로 나눠주면, 그죠? 여기는 뭐 주식이 4장이니까 각 주식 한 장당 15억씩 돌아갈 수 있다라는 뜻이 바로 장부가입니다. 장부가는 15억이죠. 예, 15억입니다. 자, 그런데 요 상태에서 E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사람 E가 D와 거래를 해요. 주식 거래를 합니다. 주식을 사고 팔아요. 즉 D가 갖고 있는 주식 한 장, A라는 회사 주식 한 장을 20억 원에 사기로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의심을 가질 수 있어요. 왜 20억 원에 사죠? 장부가는 액면은 10억. 액면은 근데 뭐 옛날에 했었던 처음 아주 과거의 금액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지금 현재 장부가가 15억인데 왜 20억이나 줄까요? 5억을 더 줄까요? 왜?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건 왜 그렇겠습니까? 자, E라는 이 주식을 산 사람은 이 회사가 지금은 60억이지만 내년에는 더 성장해서 80억, 100억, 120억 이렇게 자기 자본이 계속 증가할 거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부가는 15억, 장부가 15억, 액면가 10억에 장부가 15억밖에 안 되는 주식이지만 이 가치가 몇 년 더 지나면 쭉쭉쭉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20억 주고 사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20억을 주고 사는 거예요. D라는 사람은 왜 팔까요? E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E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성장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20억 정도면 적당, 그 정도가 맥스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당장 지금 돈이 필요해서, 집에 돈이 필요해서 뭐 이거라도 팔아갖고 돈을 조달해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개인 사정이죠. 어쨌건 이 두 사람 간에는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20억으로. 자, 이렇게 되면 E라는 주주가 갖고 있는 주식은요. 이 주식은 액면가는 10억. 이건 똑같아요. 이 종이에 적혀 있으니까 이건 안 변합니다. 그 다음에 장부가 15억. 그죠? 60억 나누기 4. 그러니까 60억에 4분의 1, 15억. 그리고 여기가 나타나는 게 거래가 또는 시가라고 이야기하는데 20억. 즉 거래한 가격. 내가 돈 주고 산 가격. 매매 가격이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가격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요거는 굉장히 심플한 어떤 회사인데요. 이게 이제 주주가 많고 거래가 많다. D와 E 간의 거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이런 이제 액면가와 장부가와 거래가가 계속 굉장히 많겠죠. 근데 이제 특히 요 아까 말했던 D와 E의 거래, 지금은 이제 둘의 사적 계약으로, 비상장사의 사적 계약으로 제가 예를 말씀드렸는데, 만약 이게 상장회사다라고 한다면 이 가격 20억이라는 게 시장에서 결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둘 간의 계약이 아니라 이 상장회사는 시장에서 결정돼요. 어떻게? 시장에서 어떻게 결정한다? 호가로. 그러니까
팔려는 사람이 많고, 여기는 지금 한 명이니까 한 명밖에 없지만, 예를 들어 이게 D가 아니라 D 그룹이 뭐 한 수천 명이다, 뭐 수만 명이다 그러면 팔려는 사람도 많고, 살려는 사람, E에 속하는 그룹의 사람도 많고, 주식수도 많이 거래된다면 이 호가에 누가 얼마 팔고 얼마 사고 이 서로 호가에 대해서 이제 맺어지는 가격이 있겠죠. 예, 그게 이제 시장 가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거래를 한번 취미 삼아서 HTS를 증권회사에서 터가지고 해보시면, 그 주식 거래할 때 이제 막 가격별로 이제 팔려는 사람들과 살려는 사람들이 막 많아요. 그리고 그 만나는 점에서 매칭이 돼서 거래가 막 일어나게 되죠. 예, 그게 이제 주식 시장이고, 그때 형성된 가격이 바로 주가입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셨죠? 예,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지. 말씀드렸던 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뭐냐면, 오늘 내가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10주를 샀거든. 총 2천만 원 주고 삼성전자 주식 10주를 샀어. 그래서 내가 오늘 삼성전자로 내 돈 2천만 원이 들어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아닙니다. 그랬죠. 예, 삼성전자는 그분이 쓴 2천만 원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 주식을 샀는지 안 샀는지조차도 모릅니다. 뭐냐면 여기서 보시듯이 여기 D와 E의 거래예요. 삼성전자 주식을 오늘 10주 샀다라는 건 D와 E의 거래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주가 그냥 바뀐 거예요. 원래는 D라는 주주가 있었는데 그걸 E라는 사람이 10주를 산 겁니다. 삼성전자의 자기 자본에는 아무 영향이 없죠. 그죠? 둘이 거래를 했다고 해서 자기 자본이 60억에서 뭐 이걸 뭐 70억으로 늘고 그러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거래한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파는 일을 했을 때 그게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회사로 그 돈이 들어가거나 하지 않아요. 그건 누구한테 갔느냐? 다른 주주, 원래 그 주식을 갖고 있던 주주의 호주머니로 간 거죠. 그래서 이걸 유통시장이라고 합니다. 주식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이제 관련 비율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비율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주가 수익 비율을 다른 말로 Price Earning Ratio라고 해서 PER라고 부릅니다. 경제신문이나 경제TV에서 PER라는 용어를 굉장히 자주 들을 수 있어요. 특히 저퍼주에 투자하라, 퍼가 낮은 주에 투자하라라는 그런 명제 같은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퍼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퍼를 계산하기 위해서 주당 순이익이라는 걸 먼저 계산하는데요. Earning per share라고 해서 한 주당 순이익이 얼마냐입니다. 이거는 단기 순이익을 유통 주식수로 나눈 거예요. 이 앞에 예를 든 이 간단한 회사를 가지고 제가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이 회사 단기 순이익이 20억이죠. 단기 순이익은 20억 원 나누기 유통 주식수는 4주, 그죠? 하나, 둘, 셋, 넷, A, B, C, D 4주를 발행했으니까 4, 5, 25, 5억 원이 주당 순이익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즉 회사의 단기 순이익, 한 해 동안 올리는 단기 순이익, 한 해 동안의 이익잉여금 증가분을 회사가 발행한 주식 수로 나눠서 한 주당 얼마씩 올렸느냐로 계산한 게 주당 순이익이에요. 자, 주당 순이익은 뭐 그 자체로는 의미가 크게 없고요. 바로 이 주가 수익 비율 퍼를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어디 사용되냐? 바로 분모에 사용되죠. 자, 주당 순이익이 주당 순이익 분의 1주당 시장 가격, 즉 주가를 퍼라고 합니다. 자, 이 앞에서의 예를 보면요. 주당 순이익은 5억으로 계산됐고 주가는 지금 20억이죠. 20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D와 E 사이의 20억, 그게 이제 시장 가격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주당 순이익은 위에서 계산한 5억이고요. 1주당 시장 가격은 20억 원. 그래서 계산을 하면 5, 4, 20. 그래서 이제 이게 4가 되는 거죠. 예. 퍼가 이 앞에 있는 A라는 회사의 퍼는 4배가 됩니다. 자, 의미는 주당 순이익의 몇 배가 주가로 형성되느냐, 주당 순이익의 몇 배가 주가로 형성되느냐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는 저 옆에 이제 제가 그
이제 총액으로 바꿨어요. 자, 여기서 시가총액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시가총액은 무슨 의미냐면, 자, 여기 복잡하니까 제가 지우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시가총액은 뭐냐 하면, 지금 주식 거래가 20억 원에 이루어졌죠. 그죠? 20억 원에 이루어졌습니다. 즉, E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거래가는, 시가는 20억 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자, 이 회사의 다른 주식들, 즉, 아직 거래되지 않은 다른 주식들, 즉, A, B, C가 갖고, D는 이제 거래됐으니까 없어졌고, 본인 이 것까지 포함해서 거래되지 않는 다른 주식들도 모두 이 거래가, 시가로 거래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거래가 일어난 이 시가 20억을 다른 주식에 다 적용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회사의 주식의 시가, 거래가, 시가의 총합을 시가총액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네 주니까 20 곱하기 4는 80. 80억 원이 시가총액이 되겠죠. 그러니까 의미는 회사의 주식이 지금의 시가로 모두 거래될 때 얼마일까? 즉, 회사의 자기 자본의 시장 가격 전체입니다. 그걸 시가총액이라고 하죠. 자, 여기서 시가총액이 방금 계산했듯이 80억 원, 20억 원 곱하기 4장 80억 원이고요. 회사의 당기순이익, 이제는 이제 주당으로 나누지 않은 거예요. 전체 당기순이익 20억 원, 아까 그 1년 동안 올린 20억 원으로 나누면 이것도 역시 4가 되겠죠. 똑같은 의미입니다. 즉, 의미는 회사가 1년에 올리는 당기순이익의 몇 배가 시가총액으로 형성되느냐. 즉, 회사의 자기자본의 시장 가치 총액은 그 회사의 1년 당기순이익의 몇 배냐를 나타내는 게 바로 주가순이익률이에요. 자, 이 회사의 경우는 4,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자, 그럼 왜 저퍼주에 투자하라고 하느냐? 저퍼주에 왜 투자하라고 하느냐 하면, 자,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이 회사는 2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리면서 80억 원의 시가총액을 이루고 있는데요. 똑같은 업종에 존재하는 B라는 회사는 2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가지고 60억 원밖에 시가총액을 올리고 있지 못해요. 이 가정을 한 겁니다. 어떤 회사가 똑같이 20억 원의 당기순이익, 업종도 똑같고 규모도 똑같고 거의 비슷한데, 똑같은 회사인데 2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는데 60억 원밖에 시가총액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왜일까요? 자, 사실은 매우 따지고 들어가면 다양한 이유가 존재할 수는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그 위에 있는 A라는 회사가 보다 시장에서 미래성에 대해서 높게 평가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예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저퍼에 투자하라라는 명제를 이야기할 때, 재무관리에서 이야기할 때 그 기저에 깔려 있는 논리는 뭐냐면, 똑같이 20억의 이익을, 당기순이익을 내는데 60억의 시가총액밖에 이렇게 60억의 시가총액으로밖에 거래되지 않고 있는 이 회사는 시장에서 과소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80억 원까지도 시가총액이 형성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약간 과소평가되어 있다. 따라서 이걸 이제 재무관리에서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 그러는데, 시장이 좀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서 이제 사람들 간에 정보가 다 공유되고 이게 어떤 효율적인 어떤 접점을 쫓아간다면 이 60억은 80억을 향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여 저퍼주에 투자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사실 A와 B 이렇게 딱 두 회사를 가지고 퍼가 하나가 높고 하나가 낮으니까 저 퍼가 고퍼를 쫓아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죠. 그죠? 위가 과대평가되어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A가 과대평가되어 있는 거다, 80억이. B가 정상이고. 그러니까 A가 과대평가됐으니까 돈 내릴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두 개 회사의 그 비교가 아니라 같은 업종을 갖고 있는 상장 회사의 다른 회사들의 평균 전체, 이제 A가 그냥 A가 아니라 B랑 똑같은 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 전체의 평균이 4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쵸? 평균 4인데 이 회사만 3이야.
똑같은 회사인데, 똑같은 업종인데. 그러면 이제 3위, 4로 갈 확률이 좀 더 많겠죠. 아까 전에 두 개의 비교보다는 3위 과소평가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높을 겁니다. 확률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저퍼주에 투자하라는 것은 다른 업종 평균보다, 다른 비슷한 상장사보다 퍼가 유독 낮은 회사를 찾아서 투자하면 다시 가격이 정상을 찾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의 주가 관련 비율은 바로 PBR입니다. PBR, Price Book Ratio라고 하죠. 자, 이거는 1주당 순자산 분의 1주당 시장 가격인데요. 아까 봤던 이 회사의 예를 보자면, 자, 1주당 시장 가격은 여기 거래되고 있는 20억 원 여기 요거고요. 그 다음에 1주당 장부가에, 순자산가에, 아까 장부가라고 했죠. 이건 15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1주당 순자산은 15억 원인데 1주당 시장 가격은 20. 그렇죠? 예, 이렇게 돼서 15분의 20이니까 숫자로 따지면 1.33 뭐 이렇게 되나요? 그렇겠죠? 예, 3333 이렇게. 자, 이게 이 회사의 프라이스북 레이쇼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로 확장을 한다면요. 1주당 순자산이 아니라 이제 주식을 다 걷어내고 전체를 합한 거죠. 그러면 자본 총계, 앞에서 예를 본다면 자본 총계 60억, 자본 총계는 60억 원, 그리고 시가총액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 곱하기 4, 그래서 80억 원. 예, 그러니까 요것도 뭐 똑같죠? 예. 3분의 4 이렇게 돼서 1.333 같습니다. 자, 의미는 회사의 재무상태표의 자본 총계에 비하여 시가가 얼마나 높게 형성되어 있느냐예요. 자, 이것도 똑같이 저 PBR에 투자하라라는 그런 가이드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다른 업종, 같은 비슷한 업종의 다른 상장사와 비교하는 거는 물론이고, 그냥 우리가 아주 상식적으로 그냥 1하고 비교를 해보죠. 1보다 큰 회사, 1보다 낮은 회사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1보다 낮은 회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1보다 낮다. 1보다 낮다는 거는 이게 뭐 거꾸로 된 거겠죠. 뒤집힌 거. 시가총액이 뭐 60인데 자본총계는 80. 거꾸로 이런 식으로 뒤집힌 회사가 PBR이 1보다 낮은 회사예요. 자, 이런 회사는 아까 제가 이런 장부가라는 게 자녀재산 분배권이라 그랬잖아요. 이 회사를 지금 딱 그만두고 자산을 다 현금화해서 부채를 갚고 회사의 주주에게 자녀재산을 분배하면 80억 원이 돌아옵니다. 그게 장부가예요. 자본 총계. 근데 시장에서는 60억으로밖에 거래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사를 지금 스톱해서 현금을 빼는 것보다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낮으니까 뭔가 과소평가된다는 느낌이 들죠. 적어도 이 회사가 미래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자본총계와 비슷한 80억 정도까지는 그래야 뭔가 말이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PBR이 1보다 낮으면, 또 비단 1이 아니더라도 낮으면 낮을수록 과소평가돼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PBR이 1보다 낮은 회사들은 되게 찾아보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가격으로는 좀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어 있는데 회사가 갖고 있는 순자산은 생각보다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투자를 해놓으면 언젠가는 좀 이렇게 자기 가치, 적어도 자기의 자산 가치를 향해서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존재하죠. 자, 이렇게 PER과 PBR이 주가 관련 비율의 가장 대표적인 비율들입니다. 그리고 경제신문이나 경제 TV에서 저 PER 또는 저 PBR 주에 투자하라는 그런 가이드들을 많이 주고 있죠. 자, 이렇게 하여 우리가 지금 그 안정성, 활동성, 성장성, 수익성 비율, 거기에다가 주가 관련 비율, 이렇게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방금 했던 이제 주가 관련 비율은 비상장사의 경우에는 아까 말한 시가, 여기 말한 시가총액이나 뭐 주당 시장 가격이라는 게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하기가 어렵고요. 상장회사의 경우는 시장에서 그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항상 신문이나 뭐 이런 인터넷에 그 가격이 공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한 가지만 보면요. 자, 이건 이제 네이버가 아니라 네이버가 아니라 다트가 아니라 네이버로 가서요. 우리가 상장 회사를 여기서 이제 뭐 삼성전자 대표적인 상장 회사죠. 이렇게 검색을 하면 뭐 삼성전자 홈페이지도 나오고 합니다만 밑으로 내려보면 이렇게 네이버의 주식 관련 정보를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44,950원이 삼성전자의 1주당 가격이고요. 오늘 날짜 1주당 가격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시가총액이라는 게 존재하죠. 자, 268조 3,417억. 즉 삼성전자에 발행된 총 주식을 오늘 주가인 44,950원으로 다 적용을 시키면 총 268조 3,417억 원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삼성전자 요게 증권 정보를 조금 더 치고 들어가 보면요. 많은 정보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옆에 보면 여기 PER 여기 PER 나오죠. PER과 earning per share 여기 정보가 나옵니다. 이게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여기를 보면 PER 7.46배 이렇게 나오고요. 그죠? 그리고 밑에 PBR도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1.27배 이렇게 나오고요. 그 동일 업종 PER, 그러니까 같은 삼성전자와 동일한 업종을 하는 그 전자산업의 PER은 5.64배 이런 정보도 나와요. 그러니까 삼성 그 전자의 PER은 그 동일 업종 PER보다는 조금 높네요. 사실 저퍼는 아니네요. 삼성전자가. 이해는 되죠, 그죠? 삼성전자는 다른 밸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전자업체보다는 약간 PER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당기순이익보다 좀 더 시장에서 인정받는 밸류가 높은 그런 회사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과소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겁니다. 이 데이터만 놓고 본다면. 자, 이런 정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동정업에 있는 여기 있네. LG전자를 보게 되면은요. 여기에 주가는 63,600원이에요. 오늘 날짜 63,600원.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 한 10,000원 정도 싸죠. 자,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또 착각하는 게 그 주식 가격을 가지고 회사가 얼마나 더 좋냐를 판단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삼성전자가 74,000원이고 LG전자가 63,000원이니까 LG전자보다 삼성전자가 약 한 6분의 7쯤 더 큰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치가 6분의 7 정도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주가만 갖고, 그러니까 주가가 2배면 회사가 2배 정도 가치가 높다라고, 그 회사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마다 발행된 주식 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삼성전자는 주식 수가 이제 LG전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예전에는 되게 적었는데 이제 이 분할을 해서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그 단순히 주가를 갖고 회사의 가치가, 회사 전체의 가치가 얼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 뭘 보셔야 되냐면 시가총액을 보셔야 돼요. 아까 삼성전자는 100조가 넘는 시가총액을 보이잖아요. 근데 LG전자는 10조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이 시가총액상으로 보면 LG전자가 그 삼성전자의 한 13분의 1 정도의
가치면으로 시장에서의 가치면으로 그거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주식 전체의 가격의 시장 가치의 합을 갖고 회사의 가치가 이 회사가 더 높냐 낮냐를 판단하는 게 맞고요. 그냥 단순히 주가만 갖고 그 회사가 거기에 비례해서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왜냐? 주식 가격이, 그러니까 주식의 수가 각 회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죠. 자, 다시 돌아와서 아이고, 자, 이제까지 우리 그 재무 비율들을 쭉 봤는데요. 이런 재무 비율들을 이제 회사의 재무 비율들을 딱 구하면 그 비율을 가지고 이게 좋은 비율인가 나쁜 비율인가, 즉 이 회사의 예를 들어서 안정성 비율이 얼마가 나왔는데 이게 안정성이 좋다고 할 수 있느냐 나쁘다고 할 수 있냐, 성장성이 좋다고 할 수 있냐 나쁘다고 할 수 있냐, 이런 거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을 우리가 표준 비율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이 표준 비율은 첫 번째는 이제 이상적 재무 비율.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었어요. 예를 들면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200%가 기준이 됩니다. 이자 보상 비율은 150%가 뭐 기준이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중간중간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그냥 이론적인 이상적인 재무 비율을 말하고요. 보통은 요 가운데 있는 거를 많이 씁니다. 즉 유사 기업군의 비율, 아까 말했지만 동정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회사들의 평균 비율이 얼마인데 그거에 비해서 이 회사의 비율이 뭐 높다, 낮다, 그걸 가지고 회사의 호불호를 판단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과거 비율. 이 회사가 과거에는 뭐 안정성 비율이 되게 좋았는데 점점 나빠지고 있다. 과거에는 뭐 이 수익성이 좋았는데 점점 뭐 더 좋아지고 있다. 뭐 이런 종류의 과거 히스토리컬한 분석, 히스토리에서 이제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모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비교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회사의 뭐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성장성, 또 주가에 관련된 그런 가치 관련된 그런 비율들을 분석하고 그 회사의 좋고 나쁨을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런 과정을 우리가 재무 비율 분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